여러분들은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극선의 반드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원 밖의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을 때 생기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고, 그 극선의 방정식 밑에 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r제곱이다 라는 거야. 근데 그 a점과 b점을 그림에서 보니까 사실 밖의 점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점처럼 풀었더라.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위의 점처럼 생각하고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밑에 한 걸음 더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걸음 더에 이제 공통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 공통이란 단어 들어간 거 벌써 하나 배운 거 있죠. 바로 뭐였죠? 공통현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공통현은 말 그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그 교점 사이 거리, 요 노란 색깔을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공통접선인데 공통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통 내접선이 있고요. 공통 외접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공통 내접선이랑 외접선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긴 그냥 한 걸음 더라고만 체크해놨지 소단원으로, 유형으로 안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잘 봐. 일단 내자가 안내자예요. 안쪽에서 접하는 접선인가 봐. 외자가 바깥의자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통 외접선은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바깥에서 같이 접하는 선을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서 요 직선, 노란 색깔 하나랑 요 노란 색깔, 참. 자, 요 노란 색깔, 이 두 선을 바로 바깥에서 접하는 선인데 얘도 접선이라고 부르고 얘도 접선이라고 불러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공통 내접선 그림은요. 이게 안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밖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공통 내접선은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 밖에서 만나고 있냐 안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외처럼 보이는데 사실 얘를 내접선이라고 하고 얘를 외접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학교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잘 보세요. 원의 중심부터 자 문제에서 어디 구하라고 하냐면요. 요 접점을 A, 요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A, B 구하라고 합니다. 얘도 요 접점 A 그리고 요 접점 B 요 A, B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쟤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해요? 진짜 접선 구해서 A랑 만나는 접점, B랑 만나는 접점 따로따로 구해서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우리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는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럼 결국 A, B 구하라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을 그어볼게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그 다음에요. 얘랑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R1이라고 하고요. 얘 반지름을 R2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R2인데 여기는 결국에는 R1일 거고 여기는 R2에서 R1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AB 거리는 어디랑 길이가 똑같냐면 여기를 만약에 중심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결국 AB의 길이는 누구랑 같다? CD 길이랑 같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AB 구하라는 건 결국 CD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CD는 결국 여기가 수직일 거니까 여기를 ABCDE라고 잡으면 바로 삼각형 CED에서 바로 피타고라스 갖다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CE를 제곱한 데서 누구를 뺀 거? ED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CD의 제곱과 같고 그건 결국 AB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그러면 CE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대요? CE 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로 구하는 거고 얘는 원의 중심 사이 거리고 그리고 이 D는 결국 R2에서 R1 반지름을 뺀 거고 서로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게 일단은 공통 외접선에서
바깥에서 만나는 외접 사이 거리를 구한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내접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내접선. 내접선도 한번 볼게요. A, B 사이 거리 구하래요. 야, 저거는 뭔가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얘도 결국 중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선을 그어볼게요. 수직을. 그리고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도 이어볼게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A, B를 찾으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선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연장선이 필요해요. 근데 이쪽으로 연장해도 되고 이쪽으로 연장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쪽으로 잘 보이게 이쪽으로 연장해 볼게요. 그리고 얘랑 똑같은 수직으로 선을 만나는 교점을 A, B, C라고 둬볼게요. 그럼 여러분, 얘를 D라고 두면 우리 A, B는 뭐랑 길이가 같다라고 둘 수 있어요?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랑 같다고 둘 수 있어요. 그게 CD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를 E라고 잡으면 ECD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 CD를 찾으면 그게 AB 사이 거리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EC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EC 길이를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 EC는 여기가 R1이었고 여기 연장선 생겼죠? 이 연장선이 딱 누구만큼 생긴 거냐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큼 생긴 거니까 얘를 R2라고 두면 여기는 R2가 되겠죠. 그럼 결국 EC 길이는 R1에다 R2를 더한 거다. 얘는 뺐지만 얘는 더한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CD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ED 거리의 제곱에서 EC 거리의 제곱을 뺄 거고 여기서 바로 EC는 R2에다가 R1을 더하는 거고 ED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다. 원의 중심 사이 거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CD 거리를 찾고 이 CD 거리의 제곱이 곧 AB의 거리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석해서 AB, 즉 내접선의 접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지금 110쪽 한 걸음 더에 표현돼 있다. 위에는 외접선의 거리 구하는 거, 2번은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유형집에서 이거는 사실 좀 순서가 잘못됐어 라고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을 때 이 AB 거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문제집이 좀 이게 블랙라벨이랑 유형집은 서로 다른 회사다 보니까 서로 유형을 못 맞춘 건데 얘가 사실은 지금 나와야 돼요. 이 접선 다음에. 왜? 결국엔 AB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이 A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을 긋자. 그럼 여긴 수직이니까. 그리고 A부터 이 중심까지 C를 거리를 구하자. 그럼 결국 AB 거리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AC 거리의 제곱에서 CB 거리의 제곱을 뺀 거나 마찬가지고 AC는 바로 밖의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뜻하고 CB는 결국 반지름을 뜻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디스턴스라는 거지. D. 따라서 D의 제곱에서 R 제곱 빼서 빼는 게 바로 AB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로 선생님이 좀 순서를 잘못 정했는데 얘가 1번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내접선, 외접선을 공부하면 좀 같은 결의 문제다라는 게 보일 거야. 왜? 얘도 결국에는 외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공통이란 단어만 빼는 거거든 사실. 왜냐면 공통은 얘도 같이 갖고 있는 걸 공통이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일단 블랙라벨 진도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11쪽부터 한 문제씩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칠판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까 4시 몇 분에 끝난다고 표시돼 있디? 20분이지. 맞나? 그럼 딱 1시간 남았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더 드릴게요. 중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설득해야 되는 거 맞지? 공부하자고. 선우야. 자, 가볼게. 우리 태호는 수학을 잘할까 못할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얘는 나 닮아서 수학을 잘할까? 아니면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나? 근데 내가 국어를 못한단 말이야. 내가 엄포자였어. 언어 포기자. 이 새끼 국어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새끼 아빠 닮아서 그렇잖아. 이러면 할 말 없는데. 자, 가볼게. 너네도 혹시 엄마들한테 그러니? 엄마, 아빠 닮아서 못한다, 막 이런 말? 자, 111쪽 한번 봐볼게. 111쪽에, 얘들아, 우리 사실 이거 34번을 그냥 막 쉬운 문제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풀게. 자, 원방정식이, 너무 이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찾아달래. 감사합니다. 아까 공식 뭐였지? y는 기울기 할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끝. 그래서 1번의 답은 얘가 답입니다. 기울기 할 때는 얘들아 솔직히 공식 모르면 그냥 끝이 안 돼. 오래 걸려서 답이 나올 거야. 그럼 하나 물어봐야지 이제. 선생님, 저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딸려서 공식을 못 외웠어요. 그럼 보험을 주셔야죠. 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이 공식이 안 떠올랐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렇게 둬야겠지. 그리고 여기다 넣어서 판별식은 0. 그럼 알아서 3루트 2가 나온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꼭 보험도 같이 알고 있자. 선생님, 저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생각 안 났을 때. 자, 뒷장 112쪽 한번 가볼게. 36번 한번 가볼게. 개념이 중요하지. 사실 문제는. 자, 원이 일단은 이렇게 중심이 1, 몇이면서 마 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짜리. 우리 F반 정도면 무슨 생각하자?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게 반지름 나왔어. 그럼 얘는 X축에 꼭 하고 맺혀있는 원일 거야. 이것도 또 생각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거랑 접하고 누구랑?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라는 거. 얘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정석대로 푸는 거는요. 선생님, 얘 기울기가요. 2분의 1x 나와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기울기는 뭐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일단 정석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원이 더러워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가장 기본 모델부터 먼저 쓰세요. 빨리. y는 반지름, 이거 미안. 반지름 맞지? 3. 기울기 마이너스 2제곱. 요걸 쓰세요. 근데 얘들아,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건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개무시하고 썼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 x 대신에 y 대신에 얘 대입한 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5 뿔마 3루트 5. 문제가 뭘 찾아달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모두죠. 뒤에 뿔마 2개 나오는 거.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얘는 원이 깔끔할 때, 얘는 원이 더러울 때. 근데 시작은 똑같다. 공식. 근데 평행이동 했으니까 나도 평행이동 시키자. 근데 아직 평행이동 안 배웠으면 선생님이 그랬어. 얘를 그냥 쫑 대입하면 답 나온다고. 자, 이제 보험 알려드려야겠죠. 보험. 근데 보험 도저히 생각 안 나요. 선생님,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자, 일단은 너네들은 이거 보험도 하나 알고 계셔야겠죠. 학교 시험에서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얘랑 수직이면 혹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죠? 가상으로 너네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우리 혹시 기억나? 일반형일 때 직선이 수직이면 앞에 x랑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뭐 나와? 0.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이렇게 세운다고. 맞지? 2, y 더하면 0이잖아. 이렇게 세워도 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1,3이면서 이렇게 공중에 붙어 있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찾은 거야. 얘가. 근데 문제가 뭐라냐면 수직이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접해야 된대. 그럼 접하니까 이 직선은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들아, 결국엔 얘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접선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접선이면 이 직선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뭐 나와야 돼? 반지름 끝. 그래서 알아서 얘가 나올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보험이다. 공식이 도저히 생각 안 났을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우리 38번? 38번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쉬워서. 지나가던 초딩도 풀죠. 38번은. 자, 38번 볼게. 자,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암산합시다. 4 더하기 1. 5인데 나는 8이 되고 싶대. 그럼 뭐 써주면 돼? 뭐 써주면 돼? 1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위의 점. 얘들아, 위의 점이래. 내가 위의 점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암산하지 마. 너네 머리 절대 믿지 마. 내가 제일 싫은 게 머리 믿는 거야. 이렇게겠지.
그 다음에 저 x랑 y에다가 하나씩 마3, 마1 넣자. 그럼 여기 마2, 여기 마3. 그 다음 전개하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6 하면 4. 뭐야? 4. 근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는 0. 답 끝. 문제가 뭘 찾아달래? 미안. 플러스 9래. 그럼 다 음수 곱해주면 되겠네?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찾아가셔야 돼요, 답으로. 그래서 A, B 둘이 더하면 답은 5. 끝. 머릿속에 개념이 꽉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 문제 푸는 스킬만 늘지 말고. 자, 40번 한번 가볼게. 빠르면 말하세요. 자, 짜증나죠? 1, 마3이 밖에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에 원이 있대요. 자, 원도 좀 이쁘게 한번 찾아볼 건데 영상 녹화 버튼 눌렀지 나. 저번에 마임을 해가지고 안 돼. 자, 얘 하면은 x 플러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9 더하기 4니까 몇이야? 13인데 문제에서 12 달래. 그럼 뭐야? 1. 오, 반지름이 너무 이쁘지?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여기서 접선을 2개 그었대, 이렇게. 그랬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달라 하는. 근데 제 눈에는 둘 다 양수인데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렸으니까 다행히도 기울기가 양수지.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겨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림에 의존하지 말고 식으로 풀자.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대입해서 판별식 쓰는 건 위험해. 그래서 나는 일단 기울기를 모르고 1, 마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선 세울게. 그리고 이쁘게 다 한쪽으로 넘기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이 직선과 요 원의 중심까지는 반지름이 1이다 써먹어야겠지.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3, 마2, 3, 2m 마2, 마1은 1. 목 아파서 그래. 제곱할게. 아, 친절해라. 인수분해가 너무 쉬워. 그래서 양수는 3분의 4. 문제가 뭘 구해달랬니? 기울기 P 더하기 Q 7. 끝. 문제 푸는 스킬을 키우면 안 돼.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든 변형돼서 나와. 자, 여기서 몇 번 할까? 다 쉬워가지고 여기는. 짠짠짠. 겉봐. 블랙라벨은 이게 저거잖아. 유형집에서 2번 숙제였던 게 블랙라벨에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그 유형집이 아마 요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제집이다 보니까 지금 유형을 잘못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115쪽 한번 가볼게. 115쪽에 41번 가볼게. 선생님이 그 젤리 살게. 근데 업체를 바꾸려고. 다른 인스타로. 맛이 없어서. 나는 맛이 없었어, 그 브랜드. 그 스쿱 그거 바꿀게. 젤리를 좀 사서 일단 너네들 밀어 넣어야지 안 되겠다. 41번 봐볼게. 마일, 마일에서 원의 근 접점. 자, 마일, 마일. 원, 접선, 접점. 지금 그 T 거리 구해줘. 끝. AT 못 구합니다. 우리 저 접점 못 구한다고 말은 안 할게. 구할 수는 있어. 남들보다 오래 걸려서.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요, 선생님? 피타고라스로 난 찾을 거야. 원의 중심이 4,3이거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25, 16, 41 이렇게 나올 거고. 반지름 좀 구해보자. 반지름 표준형 꽂혀라. 25, 16 대라 9. 3이네 반지름. 41에서 9 빼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T 길이의 제곱은 41에서 9를 뺀 32고요.
44번 가볼게.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잠깐 줄게. 그러고 나서 집합 앞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그 대신 집합은 숙제로 안 낼게. 44 가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을 재탕하고 싶지만 재탕할까? 제로? 아 싫다. 갈게. 44번. 자 44번 보면 완벽하게 좌표 평면까지는 그리진 않을게 선생님도. 그냥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 공통 내접선 하나, 그리고 공통 외접선 둘, 얘는 두 개가 다 나왔네.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여기를 P점, 여기를 R점, 그리고 여기를 S점,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알려줬고, 얘는 반지름이 뭐야 어딨어? 4, 마사에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고, 앞에 거는 0,2이면서 반지름이 지금 2짜리인 원이래. 이런 정보들만 필요하면 되지. 이랬을 때 PQ 길이와 PQ면 Q가 어딨어? Q 어디야? 응? 얘들아 PQ가 어딨어? 오, 야 이거 더 개념 블랙라벨에 신고해라. Q가 없다. 그림과 같이 PQRS라고 했는데 여기가 Q인가 보다. 이거 보내면 문제 좀 한 거 보내줘요. 다시 처음부터 풀고 싶은 사람은 업체에 연락해서 Q 빠졌다고 하세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다. 자존심 상한다. 하시면 새 걸로 보내주실 거니까 요거 Q점이라고 합니다. 자, PQ 길이 찾으려면 아까 말했죠? 공통 외접선은 뿅 90, 뿅 90, 딥, 쭉 90도. 그럼 PQ 길이는 요거 구해야 돼요. 이거 혹시 R 있냐? 아이씨, RS, T. 여기 T라고 두자. 그러면 아이씨 이것도 둬야 돼. 뭐라고 둘까? PQRST, W. WT 거리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다. 그럼 여기 사이 거리 아까 어떻게 구한댔지 얘들아? 여기 사이 거리 반지름 두 개 뺀 거. 3에서 2 빼니까 1.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할게. 16 더하기 36. 야, 16 더하기 36이 몇이야? 52. 그럼 루트 50이라고 할게. 어차피 제곱해서 빼야 되니까. 따라서 WT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PQ 길이랑 같고, 사실 WT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 52에서 1 빼니까 루트 50, 그냥 51이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각각. 그럼 우리는 일단 PQ 길이는 루트 51 하나 찾았고, 자 이제 파란색 길이 구할게. 파란색 길이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자 파란색 길이 갈게. 어차피 중심 사이 거리는 이미 그어져 있어. 주황 색깔로. 자 다른 색깔로 해야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주황 색깔로 다 나타내보자. 주황색 됐지? 그리고 연장선 하나 그어야 된다 그랬어. 요렇게 90도 연장선 그어볼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어볼게. 나 제대로 그었니?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데. 어디야? 아씨. 자, 요거 길이 대신에 어디 길이로 쓸 수 있어? 어디 길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아씨, 안 보인다, 이게. 요렇게도 그을 수 있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요 길이 대신에 누구 길이로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루트 52였고, 요 길이는 결국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 되겠네. 그럼 루트 52에서 결국 25 빼면 되는 거니까 52 빼기 25는 몇이야? 27인가요? 27. 근데 루트까지 씌워줘야 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RS 길이는 3루트 3. 또 있어요? 뭐 이해 안 간다 있습니까? 없어요? 답 맞는지 꼭 확인 좀 해줘. 이랬는데 답 계산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4분간만 쉴게요. 자, 집합 가볼게요. 집합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set이라고 하거든요. SET, set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걸 우리가 세팅한다고 하잖아. 그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집합은 말 그대로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우린 그걸 집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산차 브랜드의 모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국산차 브랜드가 정해져 있어요. 현대, 기아, 쌍용 이렇게. 근데 갑자기 거기에 수입차 브랜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딱 기준이 존재하는 것들만 쭉 썼을 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집합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쓸 텐데 이 항목들을 이제부터 우린 뭐라고 말한다? 엘리멘트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바로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합은 대부분 대문자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알바 뭐 할 거예요? 과외 할 거잖아.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꼭 말해줘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문자로 쓰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좌표, 점을 의미할 때 대문자, 각을 쓸 때도 항상 대문자, 그리고 바로 집합을 표현할 때도 대문자라고 해요. 소문자 쓸 때도 정해져 있죠. 길이를 의미할 때, 그리고 얘처럼 원소를 의미할 때는 우리가 소문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집합 A가 있고요. 그 집합 A의 소문자 A가 만약에 원소로 있다 그러면 아까 원소 0단어가 뭐였어? 이 엘리멘트로 시작했지. 그 이자를 위아래서 누른 표현을 해서 이 A는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합 A에 A는 있고 B는 있고 C는 있는데 D가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 집합 A에는 D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원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짝대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무슨 가로? 중괄호를 꼭 쳐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도대체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거지. 표현 방법. 바로 몇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아마 집합 처음 배우면은 아마 예전에 배웠던 친구들도 여기까지는 다 그냥 기억나실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세 글자로 뭐예요? 노가다예요. 다 적어라. 미친 듯이. 근데 이게 적어도 기준이라는, 개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까지만 적는 경우도 있을 거고 1, 2, 3, 4, 점점점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 나열법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무슨 집합이냐? 여기서 더 확장을 시켜버리면 바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일단 있을 유자의 리미트, 한계. 한계가 존재하거나 한계가 없거나 해서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한집합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원소 나열법도 되지만 무한집합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걸 다 쓰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림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벤다이어그램이죠. 근데 이제 벤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최대 맥스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3개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A집합, B집합, C집합 이렇게까지. 근데 4개 나오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4개를 못 내는 이유는 3개까지는 공식이 통하지만 4개부터는 공식이 안 통해서 교육과정에서는 4개 이상은 권장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너네들한테는 좋은 문제야. 바로 뭐냐? 절대 서술형으로는 못 낸다. 단답형으로도 못 낸다. 이건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절대 못 내요. 객관식밖에 못 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원소를 보고도 바로 먼저 얘부터 알려줄게. 조건제시법이죠. 이 조건제시법을 왜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못 내냐? 같은 원소를 보고도요. 조건제시법은 무한계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이상 4 이하 자연수. 어떤 친구는요. 예를 들면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중 원소가 4개. 또 어떤 친구는요. 뭐로 했을 때 내가 뭐 홀수에서 예를 들면 짝수에서 뭐 1씩 더 뺐을 때 나오는 수. 따라서 같은 원소를 보고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여러 개가 존재해서 학교 선생님이 자칫 이거를 단답형으로 냈다가는 선생님이 대입하고 있어야 돼요.
이놈이 조건을 제대로 제시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오히려 거꾸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얘는 서술형과 단답형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이대국어를 5년 담당했을 때 나온 적은 없어요. 따라서 조건제시법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조건을 제시해보라는 거죠.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얘는 기본 모델이 뭐냐? X 바 X는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얘가 안 적혀 있으면 무조건 다 틀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 뒤에 바로 뭐가 써 있어야 되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X 바 X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너네들이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집합 A라는 놈은 X라는 원소를 선생님이 갖고 있대요. 근데 그 X는요, 이러한 원리로 탄생하는 X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예시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X 바 X는 2n 플러스 1. 그래 놓고 n은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집합 A라는 놈은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X는 사실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탄생하는 놈이야. 어떻게? 1 넣어봐. 그럼 X는 3이 나오고 2 넣어봐. 5, 3 넣어봐. 7, 4 넣어봐. 9. 그러면 너가 그 숫자를 넣어서 나온 3579가 그 집합 A의 원소일 거야. 그래서 답을 3579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본다? 앞에 원소를 갖는 원리가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제 개념 프린트에 1번, 2번, 3번 한 번에 설명한 거였고요. 4번 보시면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냐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유한집합일 때만 쓸 수 있는 기호가 있다. 바로 이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이거를 유식하게 바로 넘버링을 붙여준다. 이 원소의 숫자를 붙여준다 해서 넘버링이 바로 집합 A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 집합 A에 넘버링 숫자를 붙여주면 그게 곧 1부터 4까지 숫자가 붙을 거니까 얘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집합 앞에 n자가 붙었을 때는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무한집합은 어떻게 써야 돼요? NA는 무한대라고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미적분 원을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집합은 사실상 개수를 물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또 확장하면 가끔가다 이제 우리는 공집합이라는 거를 만나게 된다. 공집합은 공, 없다, 비어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집합 안에 원소가 비어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냐? 바로 짝대기,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공집합은 사실상 원소가 없기 때문에 NA, 만약에 집합 A가 공집합이라면 NA는 0이라고 쓴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뭘 많이 착각하냐면 요걸 되게 많이 착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랑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거를. 자, 이거는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얘는 집합 A가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NA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근데 얘는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중괄호 안에 들어갔죠. 얘들아, 우리 중괄호는 언제 쓴다 그랬어? 원소를 표현할 때 쓰는 괄호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그냥 상형 문자예요. 이렇게 생긴 찐따 같은 문자다.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그냥 이걸 기호니까 여기서는 바로 NA는 뭐라고 쓴다? 이런 문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개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런 기호여도 중괄호가 쳐져 있냐 안 쳐져 있냐에 따라서 공집합으로 읽을 수도 있고 원소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금 4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다. 밑에 참고에 써 있죠? 얘들아, 이거 문제 그래도 읽어볼게. 1번에 참고 읽어볼게. 1번에 참고 보면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등으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 등으로 나타낸다. 이게 내가 만든 프린트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해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 보면 돼. 밑에 참고도 뭐라고 써 있어? 기호 삼지창은 엘레멘터라는 첫 글자 E를 모양을 기호화한 것이다.
그리고 옆에 4번에 참고 읽어보면 NA에서 N은 개수를 뜻하는 넘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20분에 끝난다 그랬니? 그치? 그리고 4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지. 응. 한 14분? 내가 5분 일찍 끝나면 몇 분에 끝내야 되지? 15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0분? 19분. 19분밖에 안 남았어. 천천히 할게, 그 대신.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지, 그치? 응. 뭐가 힘들어, 씨. 나도 왔다 갔다 한다. 힘들어? 너네 그거 아니? 그, TV에 나 오늘 어쩌다가 봤는데, 그, 정승재? 걔랑, 그 영어 강사 누구지? 조정치? 조정식? 걔랑 그 학생 나와가지고, 뭐 얘가 정교권인데, 공부를 졸라 해서 정교권인지, 졸라 이 새끼는 공부 졸라 하는데 병신인지, 이거 구분해내주는 거 있잖아. 근데 막 오늘 어쩌다가 아빠가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학생이 나왔었어. 와, 그 아빠 공무원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그 양식이 공무원 양식이더라고. 국가 공무원 양식. 거기에 애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밥 먹고 이거 다 짜놨더라고. 근데, 그러는 학생도 있는데, 얘들아. 자유롭게 공부하는 너네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자, 5번 한번 가볼게. 오늘 선생님은 딱 여기까지만 나갈게. 9번. 9번. 아니, 그거 4개인데, 5개인데, 7번은 있으나 마나한 거고, 6번하고 8번은 같은 거고, 9번만 하면 그냥 끝이야. 만약에 끝나면 그냥 끝낼게. 그 대신 밖에 나가진 못하고 안에서 쉬셔야 돼요. 숙제 검사할게요, 미리. 아셨죠? 자, 갈게요.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부분집합. 집합은 집합인데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가 바로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걸 가장 큰 집합이라고 하면 그 안에 팔이라고 하면 팔이라는 거 자체 안에 또 팔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연골도 있고 근육이 있듯이 그 팔, 손가락, 손톱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집합 A가 원소 ABCD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 ABCD가 사실은 크게 본 거다. 얘는 팔, 다리, 머리.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니까 ABCD 하나를 또 집합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바로 이 ABCD를 다시 나열한, 즉 공집합 A, B, C, D 그리고 A, B, B, C 이렇게 등등 2개짜리 원소들 그 다음에 또 3개짜리의 원소들 A, B, C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 A, B, C, D 우리가 바로 이 적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A, B, C, D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려고 하면 이게 몇 개인지를 알고 써야 되는데 혹시 제가 미리 몇 개가 쓰여질지 알고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공식으로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바로 하나, 둘, 셋, 4개, 원소의 4개니까 바로 2의 4승. 따라서 얘는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진짜 한번 그냥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 A, B, B, C, 그냥 C, D 빨리 써보면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CD, CD 썼고,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쓸게.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ABD, 그 다음에 ACD, 그 다음 BCD 이렇게 쓰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안 빼먹었다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이렇게 16개가 진짜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 놈과 요 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요 2개가. 자, 그럼 이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공식이 탄생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줄게. 왜 선생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나오면 왜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2의 n승 공식이 나옵니까? 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A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요 A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거나, 내가 A라고 하면 A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B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B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C 입장에서도 C가 포함되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D 입장에서도 내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결국 각자는 내가 그 집합 안에 들어갈게, 아니면 나 거기 안 들어갈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두 가지가 존재해.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따라서 한 원소당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두 가지씩 나와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왜 곱합니까? 라고 하면 혹시 저번에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범위죠? 얘가 들어간다 만다, 얘가 들어간다 만다. 결국 서로 영향을 안 끼쳐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거거든요. 동시에 나도 들어갈래, 너도 들어올래? 그럼 얘가 탄생하는 거고. 나는 안 들어갈래, 너 들어가. 그럼 얘가 나오는 거고. 너 들어가, 나도 들어갈게, 나도 들어갈게. 그럼 B, C, D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바로 곱하기가 돼서 곱법칙에 의해서 2의 4승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얘도 2의 원소가 n개라는 거. 너 들어갈래 말래? 너도. 그럼 결국 2가 n개 존재하니까 2를 n승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2의 n승이라는 공식이 탄생한 거다라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나중에 과외할 때, 야, 그냥 외워 새끼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하면 쪽팔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예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두 개씩 존재하니까 나온 공식이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 따라 나오면 항상 따라서 나오는 집합의 개수가 하나가 있죠. 바로 진부분집합이죠. 저 진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라는 걸 뜻해요. 리얼 부분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집합들 안에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진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니 맞잖아. 사람 안에 부분집합 말해봐. 그럼 하나는 다 말하겠지만 나 자체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따라서 바로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뺀 2의 n승 빼기 1. 이거 못 뺀 거다? 자기 자신 뺀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진부분집합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데 얘는 왜 중요하다고 별표 치신 거예요, 선생님?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집합이죠. 여러분, 공집합은 이거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우리 수학에서 진리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바뀌긴 했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진리는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예요. 지금은 바뀌었죠. 타원이라고 이미 증명이 됐죠. 근데 지구는 둥글다. 여러분, 이거 왜 진리라고 말하죠? 너네 진리라는 단어 뭐 친구들끼리 말할 때 하지 않냐? 아, 이거 진리다 이런 거 안 하냐? 아니 뭐야, 안 하나? 아무튼 이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절대 불변이란 뜻이에요. 시대가 지나가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불러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한 번 더. 공집합은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안 나오는 집합이 따로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발생하면 아마 노벨상 타겠죠. 그래서 어떠한 원소를 갖고 와도 예를 들어서 A가 2468이 24야. A가 이렇게 생겼어. A가 공집합이야. 자, 어떤 예시를 다 갖고 와도 이 모든 부분집합을 옆에다 다 써보면 사실상 공집합은 항상 맨 앞에 존재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조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엘리멘트라는 앞글자를 따서 요 삼지창은 언제 쓴다 그랬어? 집합과 집중하셔야 돼요. 원소를 비교할 때 삼지창이라는 걸 써요. 왜? 원소라는 단어를 앞글자를 따온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 이쪽은 집합인데 이쪽도 집합, 서로 대등한 위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CD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할 때 부분 집합을 성립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이지창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도 괄호를 가지고 나오는 집합과 이쪽도 괄호를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가장 대빵 A집합이라는 게 나오면 부분 집합이 성립할 때는 이지창을 쓰고 그 부분 집합이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짝대기를 그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집중하셔야 돼. A라는 집합에는 CD가 있죠. 그럼 CD는 A라는 집합의 이지창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C2는 애초에 2는 없었던 원소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 지금 뭐가 사라져 있죠? 괄호가 없죠. 여러분 괄호가 없다라는 건 얘는 무슨 취급하라는 거야? 원소 취급하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몇 지창을 쓸 수 있다? 3지창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괄호가 주는 우리에게 힌트는 집합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언니 이거 3지창 써야 돼요? 2지창 써야 돼요? 제일 많이 헷갈려. 그럼 난 딱 한마디 해. 한쪽은 다 집합일 거야. 그럼 반대쪽을 쳐다봐. 반대쪽이 집합이야? 원소야? 원소요. 그럼 무조건 3지창이야. 원소인데 2지창 쓰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집합인데 3지창 쓰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 집합, 집합, 집합은 이미 몇 지창을 쓸지가 정해져 있다. 그게 지금 제가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까지 설명한 거다. 한 방에 끝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양아치가 아니에요. 아, 여기 참고 한 번만 읽고 갈게. 여기 있네. 이제 나민이 같은 경우는 질문하겠지. 아니, 엘리멘트는 원소의 앞글자 따서 인데 이지창은 0단어 없습니까? 하면 혹시 우리 포함하다 0단어 뭐 있죠? contain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앞자 C를 따온 겁니다. 참고에 써 있죠. 기호 이지창은 포함하다 contain의 첫 글자 C를 따서 만든 거니까 아, 만약에 3지창 쓸지 2지창 쓸지 헷갈리면 원소인지 포함하는 건지 포함 관계인지 데리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